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정초부터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쁩니다. 네. 네,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요. 바쁘게 가보겠습니다. 네. 광고부터.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저희가 굉장히 기품 있고 품격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창작과 비평 광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1966년 작은 잡지 한 권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문학과 비평, 또 사회와 정론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면서 지난 60년간 한국 지성계를 이끌어온 창작과 비평,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또 다음 시대를 열어갑니다. 60주년을 향해 가는 창비가 더 훨씬 익숙한데 창작과 비평이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정기 구독 특별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풍성한 단행본 증정 혜택인 창간호 NFC 키링. 여기 보시면 요 키링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키링을 휴대폰에 대면 바로 열려요. 그래서 창비를 휴대폰으로도 읽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책을 담으실 수 있게 에코백. 창비는 어떻게 에코백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까요? 이거 딱 들고 다니면 굉장히 지적으로 보일 것 같아. 일단 예, 이렇게 에코백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증정 혜택을 포함한 60주년 기념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60년의 계절들이 당신의 책장에서 이어집니다. 당신의 문학과 사유가 깊어지게 되죠. 창작과 비평 정기 구독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비 60주년 특별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개간지 4권 그리고 창비 단행본 3만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특별 선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코백 그리고 예쁜 키링까지 꼭 챙겨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작과 비평 저 정말 열독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저는 가끔 봅니다. 가끔 왜 이렇게 기자들이 막 모든 걸 다 소진하고 소모하는 네. 직업이잖아요. 네. 가끔은 이렇게 창비 같은 거 읽어줘야 또 단어가 새로워지고 또 그래 요 말 내가 써먹어야지 생깁니다. 변호사님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서점 예전에 우리 학교 앞에 보면 그날이라는 서점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사실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냥 서점에 네. 앉을 자리도 없어요. 사람 꽉 차가지고 구석에 서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선배 지나가면 좀 꼬셔가지고 이거 하나 사달라고 나는 돈이 없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읽어본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어.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죄송해요. 읽으셔야 돼요. 네. 창비를 읽어야 우리가 그리고 딴 회사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그런데 하여간 요거랑 딴 것도 읽어줘야 된다. 네. 예, 지성인이라면 네. 맞습니다. 광고 타임이라서. 예, 의원님은 창비 좀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대학 다닐 때는 고시 공부하느냐고 다른 소년급제. 맞아요. 다른 4학년 때인가 책을 붙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그- 붙으셨죠. 학교 다닐 예, 때 그래서 됐어요. 이제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근데 천재예요. 예. 저는 이렇게 그 수준 높은 책보다는 현실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라 이렇게 네. 형이사학적인 아. 거보다는 그렇구나. 네 주로 이게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랑 좀 서점 다르네. 우리 여기 조금 다르죠. 우리 지금 저도 사실은 문학은 그렇게 안 즐겨봤는데 이제 네. 우리 때는 이제 이상문학 전집이 네. 굉장히 나오면 바로 그래, 참 많이 맞아요. 팔렸어요.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제가 돈 주고 많이 샀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얻어 네. 사는 예. 되겠는데 예전에 책을 우리가 좀 많이 읽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요. 읽었는데 요즘 확실히 책 읽는 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탭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읽다가 말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연속성이 없어. 네. 이렇게 나머지 책을 돈 네. 주고 사야 네. 그다음에 아까워서라도 좀 읽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보문고를 꼭 가는데 네. 교보문고에 가보면 요새 정치인들 책이 그렇게 화제예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정치인 책은 사실 그 출판 기념회 그렇죠, 용이고 그렇죠. 네. 그거 뭐 읽지도 않고 버리고 이런 네, 건데 네. 계엄을 거치면서 네. 그 많은 정치인들이 책을 썼고 그리고 네. 그 책이 사실상 국회의장 책이 그렇게 잘 팔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정치인들의 책을 사보기 시작했다. 두 분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사실은 책을. 책을 지금 거의 털고 마쳤는데요. 사실은 현만한 아니 1월 책 나와요? 24일 날 출판 기념회 하는데 아직도 책을 다 못 썼어요. 근데 말했어. 앞에 70페이지는 만화로 했어요. 만화? 작가 만화로. 오. 그래서 살아온 인생을 만화로 썼는데 네.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출판 기념회 오면 사람들 책 그냥 사고 네. 집에 묻어두잖아요. 네. 제 목표를 딱 한 게 네. 그날 온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분량. 아. 70페이지면 한 5분이면 보거든요. 오, 10분 정도면. 그쵸. 예, 그래서 예.
앞에 또 만화니까. 만화니까. 근데 그냥 정치인들 만화 보면 그냥 컷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그 만화 작가를 기용해서 음. 스토리가 이어지게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아니, 창비 광고를 했더니 자기 책 보고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하면 예, 그냥 얼굴 봐서 그쵸. 책감 내주고 그렇습니다. 받아가는데 안 읽고 안 그냥 읽죠. 맞아요. 맞아요.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게 싫어서 사실은 저도 출판 기념회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주로 그래서 번역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쵸. 이제 남의 책은 읽죠. 원고가 훌륭하면 그쵸. 번역한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럼요. 읽을 만한 예.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번역서를 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쓴 책을 낸 게 소액주주 혁명인데 와, 오. 화제, 그게 이제 화제의 처음으로 책이에요, 진짜. 쓴 거죠. 그 전까지는 다 번역서만 냈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이번에는 앞에 3분의 1만 만화를 했는데요. 네. 이게 좀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는 전부 만화. 전부 만화로. 네. 전부 만화로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아우, 굉장히 품격 있는 광고들이. 예.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사냥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 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 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 중지 활동가 상담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 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소의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것은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 늘 말씀드리지만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조그만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들 많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재단처럼 순수한 민간 재단에 여러분들께서 기부를 해주시면 그것이 진짜 꼭 필요한,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아예 뭐 그것까지 신경 못 쓰는데 어머 여기서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자원을 배분할 생각을 했을까 싶은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 가운데 상당히 또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특히 이제 60대, 70대 네. 이런 어르신들께서 꼭 좀 관심 갖고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 주시면 정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맑고 투명해지고 건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름다운 반드시 재단이 취재 편의점 보고 내가 기부한다. 네. 이 얘기를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요. 네. 그 주변에 보시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기부를 해서 거기서 운영하지만 네. 다양한 일을 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는 맞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뭐 기업만 창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 어찌 보면 공익재단. 공익재단에서 예. 하는 역할들이고 이분들이 또 어찌 보면 돕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회적인 영향을 예. 하는 거라 이 재단이 커져가면 뭐 선한 영향도 미치지만 일자리도 많이 창출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에 봉사하고 기부하는 이런 활동이 좀 문화가 있어야 그래야 좀 선진국가의 그렇죠. 국민다운 그런 게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자들이 탈세해가지고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뭐 이게 아니라 좀 품격 있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진국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뭐 주로 그 국민 소득이나 이렇게 이제 돈 버는 거 네. 관련해서 선진국, 중진국, 뭐 후진국 이렇게 나눕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부 산유국 중에는 평균 국민 소득으로 보면 선진국이야. 네, 근데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름이 워낙 많이 나니까 예. 평균 내면 부자 나라인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일부 확 쏠리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국민들 사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기준에는 선진국으로 부르기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예. 선진국, 후진국. 예.
이 기부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무조건 선진국이에요. 음. 이건 거의 제가 예외를 못 찾겠어. 네. 그리고 기부 문화가 안 발달한 나라는 대부분 다 후진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부가 많이 활성화되려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많이 줘야 돼요. 지금도 물론 기부하면은 뭐 비용 처리는 해주고 네. 있지만 그게 사실은 세제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없어서 그거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돼.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가 작동돼야 돼요. 내가 기부를 하면은 말씀처럼 어떤 선한 영향도 미치지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라는 네. 게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세제에 혜택 줄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만들어요. 세액공제를 세액공제. 일부는 해줍니다. 일부는 해주죠. 센 건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김용남 의원님 빨리 끝나고 정어리 가족품으로 가셔야죠. 편의점 방송 때문에 지각생 됐대요. 빨리 아름다운 끝나고 했네. 동행님 저희 저 취재 편의점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나왔는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잘하고 있다 60, 잘못하고 있다 33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면 고르게 다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만 좀 차이가 있네요. 대구, 경북은 잘하고 있다 39, 잘못하고 있다 43. 부울경은 잘하고 있다 49, 잘못하고 있다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 이 수도권은 좀 큰 차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는 게 보이고요.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사유 봤습니다. 외교 15%가 플러스돼서 30%로 1위를 했고요. 부정평가 1위는 역시 경제민생입니다. 플러스 4해서 22%포인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정당 지지도 늘 비슷한데요. 더불어민주당 45, 그다음에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3,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이 1%이고 조국혁신당이 3%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용남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물론 그 5% 많이 오른 건데 오차 범위 이내긴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3.1 정도 주니까 네. 위아래로 6.2까지는 이제 오차 범위로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 2%하고 5%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럼요. 근데 예. 확실히 최근에 있었던 중국 국빈 방문 이런 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상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가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만 그냥 지난 정부가 대단히 비정상이었던 거지. 맞습니다. 외국만 나가면 오히려 떨어져. 사고 치고 항상 사고를 실수하고, 치니까 나가서. 예, 실수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악재가 꽤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런저런 네.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올라간 거로 볼 때 이 당이 좀 분발해야 돼요. 당이 분발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상 국가가 됐죠. 네. 외교가 사실은 예전부터 뭐 외국 순방하면은 기질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예전에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계속 흑자를 보고 수직적인 관계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AI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은 훨씬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중국으로 거의 30년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중국에 적전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중국한테 뭔가 이제 오히려 흑자로 전환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물론 뭐 한한령도 금방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K컬처가 엄청나게 많은 시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 다 뺏겼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약간 경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외교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중국을 통한 우리 경제 회복. 네. 우리가 사실은 반도체는 엄청 잘 나가지만 다른 것들은 조금 아직 좀 차갑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면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업될 수 있다. 그런 기대 심리도 좀 섞여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또 하나 보면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 기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여당 당선 43, 야당 당선 33. 여전히 그 여러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네. 2018년 지방선거에 재연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거를 이겼냐 뭐 졌냐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을 절반 넘게 민주당이 이기면 선거 이긴 거냐? 그건 기준이 아니죠. 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네. 기준은 2018년도 지방선거여야 돼요. 예, 예.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느냐 아니면 그것만 못한 성과를 내느냐가 선거 승패의 기준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론조사에 나온 43대 33은 그다지 잘 나온 건 아니다. 그쵸. 지금 더 국힘 넓은-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더 벌어져야지 사실. 예.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국힘 상황부터 들여다 볼게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그 계엄에 대한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쇄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정책위 의장의 삼선의 정점식 의원, 그다음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회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그리고 특보단장의 김대식 의원, 정무실장 김장겸 의원 이렇게 그 내정을 임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인사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언론에서 자꾸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네. 대한 평가를 묻는데 예. 일단 쇄신안이 있냐 말이지. 아니 뭐가 있어야 평가를 하지. 그러네. 쇄신안 자체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넥타이 쇄신안이 하나 주황색 메고 나왔을 어. 뿐인데. 예. 그건 쇄신이에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쇄신안이 없는데 자꾸 어떻게 예. 보냐 평가를 해달라 그러니까 난감해요, 사실은. 작가님 그 질문을 좀 난감하게 쓰셨습니까? 예. 근데 이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이 쇄신하는 거 들고 나오면서 모든 언론이나 저희들도 쇄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자체로 효과예요. 내용은 없어. 내용은 없다.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선 돌리기라고 봐요. 성동 격서형이다. 왜냐하면 다 한동훈을 어떻게 몰아낼 건가, 어떻게 자를 건가, 요거에다 관심 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하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뭐 잘못됐네 막 이럴 거란 말이죠. 예. 약간 시선 돌리기예요. 사실 내용은 없잖아요. 네. 내용은 기존에 어쨌든 당 대표 될 때도 뭐 윤호개인 세력으로 됐고 예. 지금도 다 보면은 아니 지금 말씀드린 정점식 의원은 약간 반한 인사로 볼 수 있고 네. 조광한 전 남양주부 시장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 이재명 시장 그렇죠. 저 그 인물을 볼 계곡 수 있잖아요. 정리할 때,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뭐 고성국 박사도 그렇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윤호 개인 세력과 같이 간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말로만 그런 것이지.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주된 목적이 저는 약간 시선 돌리기 목적 네. 그리고 그럼. 그냥 약간 분위기 약간 반전한다든지 네. 이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엄은 사과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라든가 뭐 2차 특검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민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과 실질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쇄신안이 없다. 장동혁의 쇄신안은 없는 거다 지금. 아니 없는 거죠. 뭘 그리고 평가라는 거냐. 기본적으로 너무 정확하시다. 예.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는 했습니다만 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입장의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당했다.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 제가 보기엔 점점 망조가 들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힘 점점. 특히 예.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정치인을 어느 당직에 앉히느냐보다도 예. 고성국 씨 같은 사람 옆에 두면 예.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고성국 씨 결과가 말해줄 거다. 자기에게 공천권 30개는 줘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 전에도 총선 때 예. 비즈니스 너무 세게 했어요. 총선 때. 그 양반은 아니 황교안 선거 대표 때, 때마다 선거 황교안 대표 때. 때마다 비즈니스 무슨 비즈니스? 유튜브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예요. 그래요? 예. 예. 아니 정치 그 뭐, 선거 기획사 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고성국 씨의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출마하시는 분들 다 모아서 뭐 강연도 막 하고 이러면서 말씀처럼 컨설팅을 하는 거야, 컨설팅. 컨설팅도 하고 뭐 사실은 컨설팅보다 더 큰 게 중요한 거는 공천 과정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고성국 씨가. 그럼요. 그 공천에 마치 영향이 지금도 보면은 30개 줘야 된다는 얘기가 기초 단체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일
치열하고 제일 아니 근데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웃기다. 근데 아니 지역도 그거예요. 뭐 아니야 아니기는. 지역도 그거예요, 왜냐면은 본질이 되는데 예. 대구 경북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확실한데 예. 뭐 그런 데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음. 나한테 줄 서야 나의 당대표의 실세야. 어허. 나한테 줄 서면 공천에 영향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한테 컨설팅 받아.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음. 얘기하면. 근데 황교안 대표 때도 똑같았어요. 아예 그때도 대놓고 공천 장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때도 당명 이름 바꿨잖아요. 예. 뭐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예. 무슨 다 연대한다고 막 이게 사람들 모으고 지금도 똑같아요. 예. 당명 이름 바꾼다. 음. 뭐 제세력 연대하겠다. 근데 내용은 보니까 고성이 들어갔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완전 황교안 시즌 2예요. 황교안 시즌 2다. 예. 예. 그러네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저 청와대 출입하고 막 중국 갔다 오느라고 국내 정치 잘 취재가 안 돼 있었는데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게 딱딱 와닿는데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기도 어렵고 국민들이 그런데 표를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네. 이제 국민의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전하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당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야 여당도 긴장하고 항상 조심하고 더 잘하려고 그렇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너무 형편없어지면 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뭐 이렇게 완사이드하다 그러면 약간 자만해지고 그럼요.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차기 정권을 그 쥘 만한 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좋은 건데 국민의힘이 그거하고 너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음흠. 이건 국가적으로 좋은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오른쪽으로 자꾸 가니까 가운데가 자꾸 비니까. 근데 예.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처럼 대통령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이 낮고 민주당 지지율보다 지금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은 연동되게 있지만 그래도 네. 비슷하게 가야 되고 여당 지지율보다 어찌 보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지지율이 더 높아야 정상이에요. 기대감이 있다. 왜냐하면 네. 현재 지지가 아니라 여당 후보가 지지된다는 건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선거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기대 심리가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기대 심리가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특히 중요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지율이 어떻게든 그쪽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쪽으로 가깝게 올라가야 돼. 그래야 그렇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낮은 거죠. 낮은 대통령 거예요. 지지율이 60%인데 그 민주당 지지율이 40%대에 그렇죠.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예. 지금 민주당이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국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윤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돼 가지고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뭐 어떻게든 쫓아내는 거로 방향은 정해진 거 아닌가라고 자른다. 생각해요. 예. 예. 한동훈, 김종혁 둘 다 센 징계 받을 거다. 아니 적어도 꽤 장기간에 걸친 당원권 정지를 해놓으면 그게 네. 뭐 제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하. 피선거권 당내 어떤 경선에 참가할 피선거권을 없애버리면 예. 그건 나가란 얘기죠. 나가라는 결국엔 예.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탈당을 할까요? 탈당 한동훈 안 하겠죠. 한동훈 대표 탈당 안 하겠죠.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제가 보기엔 절대 안 하고 이제 이른바 사법투쟁을 하겠죠. 사법투쟁. 예. 한동훈식 사법투쟁. 이거를 예. 이제 재판으로 끌고 가서 예. 하겠죠. 예. 그리고 어차피 장동혁 대표 임기 제가 보기엔 올 6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6월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예. 사법투쟁을 하면서 다가올 그 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이걸 엎어버린다. 뭐 그걸 노리던지 그러면 그땐 다시 또 어쨌든, 장동혁 예. 대표가 징계받게 되는 근데 아마 그때는 아마 출마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아마 뭐 어쨌든 내보낼 거 아니에요. 네. 탈당 권유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뭐 사법 투쟁으로 가겠지만 보통 기본적인 법원의 원칙은 당내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낀다 해요. 네, 정치 지난번에 안 낀다. 이준석 그 가처분 받아진 건 아주 네. 예외적인 게 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네. 이런 거라서 나중에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당은 그냥 사조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동창회 동문회랑 똑같은 거예요. 너들끼리 만나서 알아서 해. 규정 만들어서 네, 해거든요. 예, 예. 안 낄게. 예. 당신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사법투쟁으로 가도 사실 승산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출당 권유를 했는데 안 나갔다. 그러면 제명이잖아요. 네. 그럼 제명되면은 또 안 받아주면 당원이 아니면 어떻게 나와요?
전당에 못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결론은 정해져 있어. 문제는 언제 할 거냐. 아, 왜냐면 이게 지금 논란이 벌써 1년 반, 1년 넘었잖아요. 넘었죠. 예. 계속 우려하는데 무슨 설렁탕단이 계속 우려먹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장동영 대표가 이 시점을 잘 잡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막 선고 나오고 막 내란 선고 나오면 그거를 이제 야 한동훈이 배신 때려가지고 이런 거야라고 몰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 왜냐면 이게 윤리 만들고 우리 아까 동창회라 한 거 죄송하지만 예. 당내에서 윤리 만드는 거는 일주일이면 만들고 징계하는 거는 일주일이면 돼요. 한 2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벌써 몇 달째 끌고 있잖아요. 네. 계속 써먹고 있어. 계속. 네. 이건 뭐겠어요. 그냥 자기 이걸 통해서 자기 체력도 공고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던지려고 저는 아마 그 시점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그 구형이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상황이나 그걸 점검하면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선고 때쯤 할 것 선고 같아요. 제가 때. 보기엔 느낌이. 그때 딱 네. 오늘 굉장히 재판이 길어질 거라고 하는데 또 한밤에 또 뭐 윤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지. 아니 오늘 구형이니까 네. 선고는 또 해야죠. 오늘은 구형이죠, 네. 맞아. 선거 때 또 그럼 며칠 또 더 끌 수도 있겠네요. 선거가 언제 나오는 거죠? 오늘 아니 이제 구형하면? 오늘 구형은 이제 결심을 한다는 네, 얘기니까 예. 결심하면서 선고기를 잡겠죠. 오늘. 네, 오늘 잡겠죠. 네. 뭐 아무래도 2월 초쯤 되지 않을까요? 2월. 그렇죠. 초. 2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법원 인사가 보통 그렇죠. 있어요. 예. 보통 지금 하면은 2월 한 중순 전에 예. 선고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 한동훈도 아마 그때쯤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2월에 모든 예, 결정이 2월에. 난다. 직원 판사가 또 어떻게 선고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중국 갔다 오면 김병기 의원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지금 뜨거운 감자고 지금 자진 탈당도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어제 원내대표 TV 토론이 있었는데 박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탈당이 맞다. 자진 탈당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엔 이게 아마 12일 윤리가 예정돼 있는데 네. 이날 아마 뭐 결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근데 이제 윤리 절차라는 게 이게 수사 절차랑 비슷하거든요. 네. 불러서 조사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소명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라 그래요. 그럼 네. 결국은 혐의자들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뭐 소명 자료를 안 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12일 날 뭘 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윤리심판원 의원들도 대부분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뭐 자료나 증거를 보고 할 텐데 언론 기사 보도 내용만 갖고 할 수도 없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리에서도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윤리심판원장이 그 휴먼 에러가 아니다. 더 세게 비판을 했어요. 그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기 의원 사태를. 근데 오래 끌면 끌수록 안 좋죠. 사실은 빨리 매듭을 짓고 물론 이제 사법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네. 정말로 무고하다면 뭐 나중에 복당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12일 날 예정된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본인은 자진 탈당은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으니까 네. 이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야죠. 네. 10일 날 결론 못 내리고 더 끈다? 점점 악화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일단은 한동수 변호사님 판단은 이건 휴먼 에러가 아니라 당 대표가 휴먼 에러라고 했는데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라임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세게 나올 것 같다. 한동수 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 네. 얘기가 네. 생각나요. 뭐 통상 그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말이 있잖아요. 죄가 무슨 죄야?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그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의혹만 한 10대까지 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의혹이 동다발로 터지기도 쉽지 않은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최측근 보좌했던 보좌관이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언론에 제공을 해서 다 보도가 되는 건데 그 김경이라는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발견됐어요. 네. CS에 본인이 가가지고 엄지척하는 걸 MBC가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경찰은 또 뭐냐? 경찰도 저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실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출국해서 가서 지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싹 다 지우고 지금 뭐 귀국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배당이 늦게 됐다?
아니 그건 자기네들 사정이지. 배당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건 경찰 내부적인 사정이지. 네. 그리고 이게 고발장이 들어오기까지 꼭 기다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수사기관은 인지 수사권이 있잖아요. 경찰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김경시 의원이나 주요 사건 관계자는 출국 금지 요청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늦었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여권 관계자 수사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오해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더 원칙대로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1차 수사 실패죠. 사실은 출국을 하게 놔뒀다는 그 상황이 됐다는 게 일단 일차적인 수사 실패를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김경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네.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하고 이러면 이게 집권당에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찰의 이런 태도가. 네. 원칙대로 해야지. 100%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뭐 출국 금지라는 건 뭐 법원 영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청만 하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서류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문제 사실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라도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무슨 예를 들어서 공천 관련된 뭐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네. 나와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소환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단은 뭐 핵심은 어쨌든 외국에 있지만 네. 이분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유권을 무효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안 나온다면 바로 뭐 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해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조치들이 한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전화만 해서 빨리 올게요.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요. 수사기관은 강제력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그래야만이 그 조사 받는 분들도 그거에 따라가요. 네. 그냥 뭐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건 뭐 할 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아니 김경시 의원이 출국한 이후에 취해진 경찰의 조치도 대단히 미온적이에요. 사실은 입국 시 통보 요청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그쵸. 거죠. 어, 그건. 그거 좀 해주세요. 들어오면 그냥 집에 연락 가요. 주세요. 네, 집에 입국한 그 갔다가. 사람은 집에 가.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찰에 이 사람 들어왔어요라고 예. 알려주는 이제 거죠.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네. 현장에서 그렇죠. 체포영장을 받아서 네. 받아 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입국 시 체포를 해야지. 해야지. 아니 근데 좀 그 이런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훨씬 더 엄격하게. 아니 그러니까 왜 기자들은 맨날 국민의힘은 뭐 세대만 때리고 민주당은 막 100대 20, 막 200대씩 때리냐라고 비판하지만 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다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공천 헌금 문제잖아요. 예. 이게 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더구나 만약에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왜냐면 서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방은 뭐 옛날부터 뭐 말이 많았으니까 그럴 네.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더구나 뭐 그러면 아이고 시의원이 1억이면 뭐 그러면 구의원 얼마고 시장은 얼마고 이 생각을 다 사람들이 예, 지금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공천 뭐라 할 때 그렇죠. 단가. 그렇죠. 지금 공정가. 그러니까 그렇죠. 공정가. 지금 더구나 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나 뭐 결국 민주당도 기득권화되고 국민의힘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예. 결국은 매간매직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근데 시그널이거든요. 저는 당 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게 당 대표 사과로 끝낼 일인가 싶고 두 번째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제보센터든지 익명으로라도 왜냐면 이거는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이해관계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안 거기 나와요. 안 그다음에 나오죠. 돈 줬는데 공천 안 되면 대부분 돌려주거든요. 예. 근데 안 돌려줄 경우만 문제가 돼. 유일한 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그러면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누군가 봤던 사람이나 들었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익명으로라도 물론 익명 제보하면 굉장히 위험성은 있어요. 예. 엄청난 투서가 난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지난 거 선거든, 그 지난 선거든,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때마다 말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요 사건만 딱 뭐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정치권이 여야 우리 사실은 국민의힘을 저는 비난할 필요 없다고 봐요. 우리 당내 문제부터 해결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공천에 대한 이 돈이 오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도 후유증이 없거든요. 안 그러면 굉장히 뭐 이거 위안부에 넘어가니까 우리도 뭐 그럼 해야 되나 이 생각들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습니까? 아예 당신 저 시의원 1억짜리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저기 이런 거를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깨끗하게 한다라는 뭔가 좀 더 강력한 그렇죠.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쨌든 방침은 잘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단수 공천이 문제였거든요. 네. 전략공천 단수 공천이라면 어쨌든 여러 사람이 경선을 안 하고 한 사람한테 주는 거.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전원 경선 원칙을 정하는 거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만약에 5명 나왔다 그러면 2-3사람을 경선을 붙일 때도 전략적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밀어주고 싶은 사람 빼버리는 네, 경우 있거든요. 여기서도 많이 그 쉽게 얘기하면 많이 작업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선 원칙 전부 정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 당원과 일반 상대로 여론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잘 공개를 안 해요. 거의 안 돼요. 어디서 네, 하는지 네. 뭐 데이터가 어떻게 나가는지. 근데 우리 일반 여론조사는 다 이렇게 공개되잖아요. 네. 뭐 나이별로 직업별로 남녀별로 다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오픈해야 돼요. 사실 투명하게 오픈하면 네. 쉽게 얘기하면 뭔가 뭐 이렇게 작업할 만한 여지가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내에서 여론조사하면 저게 투명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뭔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깨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제가 보기에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민주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강선 의원은 제명 처리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이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이해운 후보자 문제가 네.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인사청문회까지는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나요? 근데 오늘 그런데 또 뭐가 또 나왔던데. 인사청문회까지 지금 기준으로도 아직도 열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까지 열흘 남았어. 열흘 사이에 뭐가 또 나올지. 근데 일일 일 의혹 아니에요, 예,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죠. 그것도 큰 거만 굵직굵직한 거만 터져요. 좀 짜친 조그만 거까지 하면 뭐 하루에 몇 개씩 터지는데 네. 그 가장 최근에 나온 거 그러니까 반포의 고가 아파트를 당첨 받았는데 네. 거기에 청약 가점이 사실은 허위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아들이 결혼한 아들인데 미혼이라고 그렇죠. 속여가지고 네. 그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부양자가 아닌데 네. 뭐 피부양자로 하여튼 해갖고 예, 무주택 피부양자 4명으로 예, 이제 해서 받은 거. 74점으로 당첨됐다는데 그게 얼마짜리 아파트예요? 지금 시가는 한 90억에서 100억 간다는 거잖아요. 100억. 그러니까 분양가가 36억 몇 천만 원이었던 것이고 지금 시세는 뭐 90억에서 100억 왔다 갔다 하는 여기 모양인데. 도덕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운이 좋을 수는 있어요. 운이 좋은 걸 비난할 수는 없어. 뭐 운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 근데 82대 이긴 1의 했으니까. 경쟁률이었다니까 뭐 1% 조금 넘는 당첨 확률이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네. 점수가 74점보다 훨씬 낮았어야 되는데 네. 74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가라. 그렇지. 가짜로. 그러면 가장 쉽게 그냥 일반인이 다가오는 건 일반인에게 다가오는 건 이거 사기로 분양받은 거 아니야? 사기 분양이다. 예. 그러니까 뭐 부정 당첨이 된 건데 이럴 때 로또도 취소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아파트 청약 당첨도 거기에 이런 사기적인 수법이 들어가면 나중에 밝혀지면 취소됩니다. 이거 처벌도 받지 않습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맞아요. 처벌형도 3년 있어요. 이하의 징역. 예, 예. 예. 주택관리법 위반인가 뭐 있어요, 법에. 예. 근데 이거는요, 대한민국은 집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청약과 관련해서는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이게 진짜 심각한 이게 거예요. 가장 민심의 자극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그 저는 통합 중요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워낙 그 우리 편만 쓰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상대편의 다른 의견을 가진 분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가.
그렇게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통합 인사로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한 건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 변호사님? 물론 뭐 이혜원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분이 좀 해명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 같은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러면 예전 다 인사청문회 같은 인사청문회 때 해명하겠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밀어놓는 거잖아요. 언론이 보도를 제기하면 예전에는 인사청문회 준비하면 준비팀에서 뭔가 보도 자료도 맞아요. 내고 네. 뭔가 해명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이게 해명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청문회 자리에서 그냥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지금 청약 문제도 있지만 이 재산이 이분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10년 새에 한 100억 이상 늘었다는데 그러면 많은 우리 민주당의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물론 뭐 돈 많은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중도층과 아니, 많아요. 서민의 정당을 어쨌든 표방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점점 더 약간 가진 사람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네. 민주당은 더 이상 DJ가 얘기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아니라 중상층과 엘리트 정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돼가고 있는 어찌 보면 네. 약간 그런 이제 상징성이 있어서 저는 이분이 빨리 뭐 어떤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해명을 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아니, 근데 해명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인성 논란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야, 이건 전 제가 100% 이거 SNL 나온다. 캐릭터가 네. 너무 이 코미디 프로에서 다루기가 너무 좋은 소재여서. 근데 인성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갑질 뭐 막 여러 가지 이분도 하여간 그 열흘까지 다 하면 김병기 의원 정도 수준의 의혹이 나올 아니 거지 그러니까 않을까? 일단 예. 인사청문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미 붙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계속 나올 건데 네. 그리고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럼요. 예. 그거 자체를 자유민주주의 비난할 수는 국가에서 없는 당연하죠. 건데. 재산 많은 게 뭐가 아니 그리고 문제였어요? 그게 신고액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과거에는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5천 원이다 그러면 만 주 갖고 있으면 5천만 원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바뀌었지. 시세로. 그래서 이른바 네. 공정가치로 공정가치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주당 5천 원짜리인데 실제로는 이 주당 가치가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만주 그래서 50억으로 신고하도록 바뀌면서 100억 정도의 재산이 불어난 거라 네. 뭐 그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다만 그 영종도에 땅 산 거 네. 그거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본인이 KDI에 있으면서 그렇죠. 한 프로젝트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청약 네. 당첨된 거는 이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하니까 동접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중 성과 때문인지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4,6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5,000 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섞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맥쿼리 글로벌 투자은행인데요. 메모리 네.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너무 일찍 팔지 말아라 이런 조언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뭐 꼭 맥커리가 굳이 맥커리가 아니어도 대단한 그렇죠. 누가 하냐가 중요하죠. 다 아니 아니지. 근데 전문가시니까 김용- 또 김용남 전문가시니까 의원님이 한마디 또 저도 듣고 다르죠. 싶어요. 네. 예.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27년 상반기까지는 꽉 차 있다. 오.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그 이미 다 계약이 완료돼서 야. 더 이상 주문 못 받는다. 부럽다. 뭐 그런 상황이고 예. 삼성전자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 작년 4,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잖아요. 이야, 예. 20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3개월에 20조를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거래처에 앞으로 우리가 D램 이 가격에 팔 거예요.라고 제시한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60% 내지 70% 더 비싸진 가격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고 가격표 던지고 거기 또 조건이 붙어요. 장기 계약하실 분만 오세요. 네. 이건 뭐 단발로 우리 안 팔아. 안 팔아. 예. 그러면 제품 가격이 60% 70%가 올라가면요. 사실은 영업이익 증가율은 그보다 훨씬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례. 딱 그런 거지. 쉽게 설명드리면 평소에는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200원이 남아. 네. 그럼 영업이익률 20%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물건 가격이 1,000원에 파는데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500원에 팔기로 했어. 그럼 50% 또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제품 가격 예, 올린 거잖아. 예.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1,000원에 팔 때 비례해서 200원 남았는데 네. 1,500원에 팔면 700원 남는 그렇죠. 거지.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0%가 아니라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는 네. 거죠. 20%에서 제품 가격 50% 올렸다고 영업이익률이 30%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2배 반이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4분기에 20조 영업이익 냈으면 앞으로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이게 예. 주가가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지. 물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만 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800조가 좀 넘는 것 같아요. 800조에서 뭐 850조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적어도 1,200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50% 오른다. 야. 앞으로 업사이드가 50% 남았다. 네. 우리 하이닉스도 김용남 마찬가지고. 의원님이 슈퍼개미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무슨 대해서는 슈퍼개미에 일강연이. 내가 어쨌든 아니 저는 사실은 그래서 소액주주, 아니 소액주주 아니에요. 큰 손이에요. 큰 손. 큰 손. 손인데 주식계의 큰 손.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되자마자 예. 그 코덱스 200 그 샀잖아요. 예. 주가지수 따라가는 거. 저도 주식 뭐 우리 딸한테도 막 설득해서 이제 시켰는데 사실 주식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개별 종목 사기는 좀 부담이 있어요. 네. 그래서 ETF를 많이 권하는데 지금 보면은 주가 지수가 우리 집권 초보다 한 1.7배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덱스 200만 사도 1.7배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좀 만약에 개별 종목 하기 그러면 반도체 그냥 ETF 사면 돼요. 네. 근데 지금 계속 그 반도체 공장 짓는데 논란이 되는 게 전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사회 이슈가 되는 것들을 그냥 약간 ETF 따라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전기 ETF 이런 거 네. 하면 예. 물론 죄송합니다. 네. 주식 투자는 개인의 책임에서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참고예요. 예. 근데 지금 다 변전소니 뭐 전기 문제잖아요. 상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사실은 네. 그런 게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이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 상승률하고 네. 대통령 당 지지율하고 약간 연동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게 이제 상차 상법 개정이잖아요. 네. 예. 앞당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뭐 희망적으로 봐요.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11시 5천 넘을 것 같아. 3분이어가지고 아, 예. 또 정월이 가셔야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또 여쭤봐야 돼요. 뭐요? 오늘 지금 그 결심 공판 윤석열 내란 네. 우두머리 재판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굉장히 재판이 길어질 예정이다라는 전망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조은석 특검이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 때처럼 왜 저거밖에 안 나와라고 할지 아니면 물론 이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제 3개밖에 없다라고는 하는데 가장 싸게 할지 가장 그 비싸게.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주식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이제 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레인지가 그렇게 크질 않죠.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례로 보면 그때 네. 이제 전두환 피고인은 사형이 구형되고 사형이 선고됐었잖아요. 근데 다만 그때하고 지금이 조금 다른 점은 그때는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있었고 쿠데타 행위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사상자는 안 나왔단 말이죠. 다행스럽게. 네. 그런 면을 감안을 하면 무기징역 구형 정도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구형량하고 선고형이 똑같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구형도 무기징역, 선고도 무기징역. 왜냐하면 그 밑으로 선고하기도 어려워. 네. 내란 수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뭐 이상할 건 없죠. 그런가요? 사실은 국민들이 내란을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근데 지금은 네. 우리는 뭐 사형 집행도 어차피 안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변호사님? 구형은 무기 구형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고 아마 선고는 한 20에서 25년 하지 않을까. 저보다 더 약하게 보시네. 아 그래요? 30년? 아니 아, 무기 무기? 저는 무기. 무기 구형에 무기 선고. 무기. 그 현 변호사님은 약간 무기 구형, 구형에 무기? 약간 그러니까 30년, 25년 25년 뭐 어쨌든 20에서 25년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대 여명 생각하면
더 살 수 있지 않나요? 아, 요새 100세 네. 시대. 100세 시대니까. 예. 아마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형 구명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적 그때는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에 내란 목적 살인이 있었거든요. 살인 많은 분들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시고 그 부분을 아마 좀 반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오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쁩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하셨죠? 다음 주에 또 일본 가시거든요. 저희 취재편이 좀 일본도 갑니다. 가요? 네, 일본도 갑니다. 야, 네. 돈 많이 야. 깨지겠네. 돈 많이 깨지는데 뭐 대통령 저기 청와대에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멜로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네. 또 17일에서 19일 공식 방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교 일정이 바빠요. 일본도 아이고, 갔다가 일본도 가고 바로 일본도 또 가고 이태리 또 총리가 한국도 오네요. 오고 뭐 그래서 매주 지금 외교 일정이 꽉꽉 차 있다라는 거고 또 2월 달에도 또 순방 일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여튼 외교를 통해서 그 상당히 달라졌다. 앞서 이제 저희 김태년 의원이 왔다 가셨는데 우리 더 이상 새우 아니에요. 네, 고래 싸움 낀 새우 아니에요. 우리 고래다 우리 고래? 돌고래 외교를 아니, 해야 새우에서 된다. 바로 고래로 가요? 뭐 새우. 고등어 갔다가 돌고래 가야 되는 거 바로 아니에요? 고래. 아니, 한국에 바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정어리로 가면 되겠다. 정어리. 정어리 가세요. 빨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둘러서 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